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태영건설 부동산 PF 부실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이들 관심 있어 하시고, 저도 이 태영건설 사태에 대해서 여러 차례 여러분들께 분석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계속 워크아웃을 신청한 이후에 여러 가지 현안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태영건설 과연 워크아웃 신청 받아들여질 것인가? 아닐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질까? 워크아웃 신청 받아들여진다 하더라도 우리 금융시장이나 건설산업, 한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런 분들 궁금해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셔서 제가 즉시 분석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추구하고 있는 이 즉시 분석은 정말 시간과 장소를 좀 구분하지 않고 즉각해서 제가 최대한 여러분께 현안을 전달해 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요. 아마 준비나 장소나 이런 것들이 흡족하지 않아서 소리도 좀 명확하게 전달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지금 마이크가 없고 그냥 컴퓨터 화면 열어놓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조금 부족함이 있다 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들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영건설에 대해서 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잠깐 말씀드리면 1970년대 태영개발 이렇게 창업이 이루어졌고요. 1980년대 굉장히 강하게 성장세를 보였었습니다. 그리고 1987년에 도급 순위 45위를 기록했고, 뭐 지금은 특히 뭐 시공 능력 기준으로 16위 건설사까지 올라갔죠. 상장하고 2000년대 들어서 데스양을 런칭했었고, 또 해외 지사도 이제 설립하고, 나중에 2020년대 TY 홀딩스도 설립했습니다. 이 사이에 1980, 90년대, 2000년대 이 사이에 SBS 당시 이제 서울 방송을 설립했고요. 그리고 에코비트라는 환경산업에도 뛰어들기 위해서 이 회사를 또 설립했고요. 블루원이라는 레저 기업이죠. 주로 이제 골프장을 운영하고 있는 이 회사인데 이렇게 계속 확장해 나가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어떤 보도들이 많이 나왔냐면, 그러니까 시간으로는 이제 어젠데요. 이 태영그룹 창업회장님이시죠. 연세로는 이제 91세 되셨으니까 뭐 연배 굉장히 많으시고요. 윤세영 회장님이시죠. 이 워크아웃을 신청한 이유로 워크아웃 신청을 좀 받아들여 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어쨌든 워크아웃 신청 결과는 1월 11일 날 결정이 내려지겠지만 워크아웃 신청을 위해서 자구안을 마련할 거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 이렇게까지 노력할 테니까 워크아웃 받아주세요 하는 자구안을 마련할 겁니다. 그 자구안을 가지고 1차죠. 초안을 가지고 채권단을 만나서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비공개로 이루어진 설명회니까 뭐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 전원에 따라 전달되는 뉴스라고 볼 수 있겠고 600명 가량의 채권단이 참석을 했었고 당시에 이 윤세영 회장께서 눈물로 호소를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물론 이제 울먹거리셨다라는 표현이 더 적합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그때 여러 가지 표현 중에 사력을 다하겠다라는 메시지를 줬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채권자들이 만족할 만한 충분한 자구안이 아니었다라는 것이 주요 결론이죠. 말씀을 드려보면 어쨌든 오너 일가가 사재를 출연해서 많은 채권을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는 것이 자구안에 담겨 있길 바랬고 또 SBS 지분을 매각하겠다. 가장 우량한 자산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SBS 지분도 매각하겠다. 지분의 일부라도 매각해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는 어떤 자구안을 기대했었어요. 채권단에서. 근데 그 기대할 만한 자구안은 아니었고요. 계열사 중에 아까 말씀드렸던 에코비트랑 블루원 같은 경우는 매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라는 자구안이 있었습니다. 또 이 불만족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뭐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매각하고 우리 오너 일가의 사재도 이만큼 출연해서
어떻게든 워크아웃 신청만 받아주면 우리가 이 사업을 정상화해서 채무를 다 변제해 나가겠다라는 그 의지를 보이는 자리라고 생각을 했었을 텐데, 그런데 주요한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워크아웃을 할 경우 이런 일이 벌어지고, 법정 관리, 그러니까 워크아웃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법정 관리로 갈 텐데, 법정 관리로 갈 경우 오히려 더 안 좋은 일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이죠. 네, 그런 부분에서 조금 받아들여지지 않은, 그러니까 채권단이 사실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도 태형건설에서 이런 자구안을 발표하고 이렇게 하겠다라는 구체적인 계획안을 가지고 평가하기를 워크아웃보다는 법정 권리로 갔을 때 예를 들어서 더 안 좋은 일이 많다라든가 그런 것을 저라든가 이런 분석가들이 분석할 일인 건데, 태형건설 측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그 의지가 조금 뚜렷하게 안 나타나 보이는 겁니다. 제가 조금 쉽게 설명을 드려볼까요? 이 워크아웃이라는 것,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학교가 있다고 해볼게요. 근데 한 학생이 잘못을 했어요. 불량 학생이에요. 근데 학교에서 이 학생을 퇴학시킬지 말지를 결정을 해야 돼요. 근데 그냥 퇴학을 안 시키니까 그럼 안 되죠. 학칙에 따라서 퇴학을 시켜야 되는데, 이 학생이 정말 반성문을 열심히 써가지고 다시는 제가 이런 학칙을 위반하는 일을 범하지 않겠다. 그리고 한 번 기회만 마지막으로 주시면 정말 성실히 공부하고 나중에 성장해서 우리 학교에 공헌하겠다. 뭐 이런 적극적인 그런 반성문이라든가 그런 노력 같은 것들을 내비쳤을 때 퇴학을 면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 반성문을 보니까 별로 마음에 안 든 거죠. 채권단 입장에선. 저는 그렇게 해석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별로 마음에 안 든 거예요. 적극적으로 SBS 지분 매각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반성을 덜 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경향이 강하죠. 이해가셨죠? 자,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태형그룹의 주요 계열사의 지배구조를 보면 여기 TY홀딩스가 있고요. 윤석민 회장이 이제 25%의 지분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이 TY홀딩스가 태형건설, 태형인더스트리, 에코비트, 블루원, SBS 미디어넷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최근에 좀 도덕적 해이를 보인 거 아니냐. 이렇게 하면 정말 주 채권은행이죠. 산업은행이 이 자구안 약속에 대해서 크게 신뢰를 갖지 않을 수 있다. 신뢰가 깨지는 과정이죠. 이렇게 지켜지지 않으면 그냥 이렇게 노력도 안 하고 노력도 부족하고 그런 것을 좀 지적하는 입장이었어요. 자, 그런데 어떤 일부터 삐걱거렸냐면 여기 보시면 TY홀딩스가 있어요. 여기서 태형인더스트리를 40% 보유하고 있는데 TY홀딩스가 태형인더스트리를 매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매각 자금 중에 1,549억 원 정도를 태양건설의 그 채무를 상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약속을 했었던 거예요. 처음에 약속을 했었는데, 근데 이 TY홀딩스가 직접 갖고 있는 연대채무가 있거든요. TY홀딩스가 갖고 있는 그 채무를 갚는 데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 태형건설에 지원해준 금액은 400억 원이에요. 그러니까 말이 바뀐 거죠. 어떻게 보면 1,500억 원 이상을 태형인더스트리를 매각한 다음에 태형건설에 지원해줄 것으로 생각했는데 태형건설에 지급이 안 된 거예요. 고작 400억 원만 태형건설에 지원을 해준 거죠. 그 밖에도 여기 보시면 이 골프장 운영업체입니다. 블루원. 이 블루원의 지분 담보도 역시 태형건설에 이렇게 지급을 해야 되는데 지급하는 방식이 아니고 TY홀딩스에 제공하는 거죠. 말을 바꾼 겁니다. 이것도. 그리고 역시 태형건설이 그동안에 갖고 있는 여러 채무가 있는데 하도급 업체에게 지급해야 될 상거래 채권이 있습니다. 그게 451억 원가량 됩니다.
근데 이것도 지금 미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태영 인더스트리를 팔았으면 이것을 태영건설이 갖고 있는 채무를 변제하는 금융채무와 상거래 채무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변제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고 TY 홀딩스로 가져간 거죠. 그런 것들이 산업은행의 입장에서 봤을 때 마음에 안 든다 이런 입장인 거죠. 좀 보여드리면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이 이런 제안으로는 75% 동의를 갖기 힘들다. 그렇게 기대하기 어렵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산업은행 입장에서 채권은행 중에 주 채권은행이죠. 가장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죠. 이따가 또 보여드리겠습니다만 SBS 지분도 매각하고 또 물론 법적 제약 같은 것들이 많아요. 조건도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SBS 이 방송사를 매각하는 과정이 뭐 간단한 건 아니겠어요. 그 태영 측 입장인 거죠. 간단하지 않다라는 건. 근데 간단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일부의 지분이라도 매각을 해서 그것을 이 채권자들의 채무를 변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고 또 오너일과 사제도 많이 출연하고 그리고 태영 인더스트리 같은 거 매각하고 나면 우선적으로 이 하도급 업체에 대한 어떤 그 상거래 채권 같은 것들도 다 갚아나가야 되는데 미납하고 있고 그런 것들을 보면 결국 이 자구안을 봤을 때 75%의 그 채권단이 만족할 만한 상황이 아니다. 동의를 얻어내기가 힘들다. 라는 입장이고 그럼 워크아웃에 신청을 했지만 워크아웃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지적한 입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가게 될 경우 두 가지 시나리오죠. 워크아웃 신청이 받아들여지거나 아니면 워크아웃 신청을 했음에도 75% 이상의 동의를 받지 못하면 그 다음 플랜 B가 뭐예요? 법정 관리죠. 법정 관리. 그 두 가지인데 이 워크아웃은 기본적으로 채권단이 주도하는 거예요. 채권단이 주도해서 어쨌든 이 지금 하고 있는 이 사업장에 기업 활동이 제대로 굴러가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그런 자금을 새롭게 지원해 주는 방식이에요. 그게 워크아웃이에요. 다만 이 워크아웃을 하는 그 과정은 왜 그런 것이냐. 제가 이렇게 비유를 해볼게요. 제가 채권단인데 한 회사가 여기 있어요. 그래서 고구마를 구워주는 난로가 있어요. 땔감이 있습니다. 근데 땔감을 빌려준 거예요, 제가. 그럼 땔감을 빌려준 이유는 고구마를 잘 구워서 저한테 돌려줄 것을 생각하고 고구마를 기대하고 땔감을 일부 빌려줬어요. 땔감을 5개 빌려줬는데 그래도 태영건설이 땔감이 10개 정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고구마가 지금 설익은 상태에서 불이 꺼져가고 있어요. 땔감이 부족해요. 그러면 이거죠. 채권단 입장에서는 땔감을 더 줄 것인가. 땔감을 조금 더 보태주면 아마도 고구마가 끝까지 잘 익을 수 있어요. 그러면 내 고구마를 받을 수 있죠. 대신 태영건설이 어디다 숨겨놨던 땔감이라도 좀 가져오고 뭔가 사력을 다해서 이 불을 꺼트리지 않도록 노력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싶은데 그런 모습이 없으니 땔감을 더 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어쨌든 선택을 해야 됩니다. 채권단이 내가 그래도 추가적인 지원을 해주고 땔감을 조금 더 보태주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내가 그 이상의 효용, 고구마를 다 잘 익은 고구마를 받아낼 것인가 이걸 결정하는 과정이에요. 근데 지금 땔감 더 줘봤자 어차피 고구마 못 익힐 것 같아. 나한테 돌아오는 게 없을 것 같아. 하는 거예요. 그럼 워크아웃이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법원이 하는 거예요. 법원이. 법정 관리는. 법원이 주도해서 금융채권 근데 법원이 주도해서 법정 관리가 들어가게 되면 당연히 금융채권뿐만 아니라 앞에 말씀드렸던 이런 상거래 일반적 상거래용 그 채무 이런 것들도 다 동결됩니다. 그러니까 빚을 못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빚을 안 받고 포기할 것인가. 그냥 고구마 안 먹어도 돼 하면서 지금 줬던 땔감을 그냥 포기할 것인가. 조금만 더 땔감을 주고 고구마를 받을 것인가. 이걸 결정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입장에서 태형건설 쓰러지는 게 낫지 않느냐, 파산하는 게 낫지 않느냐.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어쨌든 채권단이 주도하고 주채권단이 역시 산업은행이니까 그러면 국민의 세금이 일부 들어간 거 아니냐. 그거 맞아요. 그렇죠? 근데 법원이 주도할 경우 더 많은 세금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리고 한번 생각해보면 상거래형 채권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태형건설이 여러 비즈니스를 한단 말이에요. 사업장에 건설을 한단 말이에요. 거기에 들어간 맨홀, 거기에 들어간 철근, 모래, 시멘트, 뭐 각종 자재, 원부 자재 이런 것들을 제공하고 나중에 돈 갚으려고 했는데 이 하도급 업체나 공급 업체들이 돈을 못 돌려받게 되는 일이 벌어져요. 결과적으로 태형건설이 파산하게 되면 말이죠. 그렇게 되면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광의에 의해서 범국민적으로 봤을 때 뭐가 더 피해인가? 저는 개인적으로 이 건설사가 파산하게 되는 것이 더 큰 피해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것을 어쨌든 정부는 사력을 다해서 국민의 세금을 투입해서라도 이것을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닐까 이런 해석을 저는 개인적으로 합니다. 오늘 부동산 PF 완전히 총정리하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상황에서 정부는 어떤 대응을 해요? 자료 보여드리겠습니다. 태형건설에 워크아웃 신청이 있었고 정부는 이미 대응 방안을 마련했는데 첫 번째, 시장의 충격을 최소화하겠다. 금융시장 안정화 노력을 하겠다. 그렇죠? 그리고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관리하겠다. 이런 노력들. 그죠? 그리고 그 밖에도 뭐 다양한 노력들을 하겠습니다만 타 PF 사업장이나 건설업 영향을 최소화. 다른 것들도 있습니다만 제가 생각하는 워크아웃 관련 대응 방안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시장의 충격을 최소화하는 겁니다. 여기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좀 들어가 볼게요. 다음 장인데요. 여기 이 장에 제가 보기에는 이 정부의 이 태형건설 이 PF 사업장 이것을 어떻게 정리할 건지 그림을 잘 보여준 것 같아요. 자, 태형의 PF 사업장이 총 60개 정도 됩니다. 그 중에 브릿지론이 일부 있어요. 그리고 본 PF가 있습니다. 근데 이 브릿지론 같은 경우는 사업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죠. 대주단의 협약, 사업성을 판단한다는 거죠. 그걸 바탕으로 태형건설의 일부는 시공을 지속하게 해준다거나 아예 시공사를 교체한다거나 공매 또는 경매를 추진을 해서 이것을 채무를 변제할 수 있게 경매 처리를 한다면 다 변제를 못할 수도 있겠죠. 어쨌든 그런 것들을 처리해 나가는 방향, 주로 브릿지론 같은 경우 그렇게 해 나가겠고요. 본 PF가 있는 경우 비주거가 17개고 주거가 25개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비주거가 더 심각해요. 상업용 부동산 문제가 더 심각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사업성을 판단해서 그런 비슷한 브릿지론과 상업용 부동산의 경우 사업성을 판단해서 계속 지속하게 해줄지 말지를 결정하겠다라는 것이고요. 주거 같은 경우면 주로 아파트죠. 분양 전도 있고 분양 후도 있겠지만 이런 것들을 어쨌든 비슷한 과정을 처할 수도 있겠지만 분양 보증이 있는 경우에는 분양 보증을 이행해서 공사를 이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처리를 하겠다라는 것이 기본적인 방향성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장을 봤을 때 이 사업장이 어려운가 아니면 사업장이 버텨낼 수 있는 사업장인가 그것을 이제 판단하겠다는 거예요. 사업장의 성격을 좀 판단해서 이 사업장이 일부 지원을 해주면 그래도 잘 해나갈 수 있는가 아닌가를 판단해서 지원해줄 가치조차 없다라고 할 경우 정리하겠다 이런 입장인 거예요. 자, 그리고 지금 태형건설의 재무 현황도 제가 하나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태형건설의 PF 우발 채무 이게 만기 도래액을 보면 23년 12월에 3,900억 그리고 1분기 이것만 마무리되면 되는 게 아니라
1분기, 2분기, 3분기, 특히 4분기에 엄청난 우발 채무, 그 밖에 부동산 PF 채무가 엄청나게 도래할 예정입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어쨌든 태형건설이 지금 당장은 버텨낼 수 있겠다 생각하지만 안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워크아웃을 신청한 거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근데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 채권자는 산업은행이고 그 밖에 우리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이런 주요 채권자들이 채권단에 해당되고요. 이들이 과연 75% 이상 동의할 것인가, 동의를 얻어낼 수 있을 것인가 이걸 진단해 봐야 돼요. 근데 지금 태형건설의 재무 구조를 보면 얼마나 심각한지 말씀드려 보면 영업이익이 915억 원 정도 됩니다. 근데 이자 비용이 725억 원 됐었어요. 22년. 근데 23년 9월에는 영업이익이 977억 원인데 이자 비용이 1271억 원. 결국 이자 비용을 영업이익을 가지고 변제할 수 없게 됐죠. 이것을 뭐라고 해요? 이자 비용을 분모해 놓고 영업이익을 분자해 놓으면 분모와 분자 그 비율을 뭐라고 해요? 이자 보상 배율. 그 이자 보상 배율이 그래도 뭐 1.5% 이상 돼야 될 텐데 하는 기준이 있어요. 근데 1도 안 되죠. 거의 8 정도 됩니다. 0.8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심각하게 돈 벌어서 이자도 못 갚는 기업인 거예요, 지금 현재. 근데 특히 이 부채 비율이 비교적 중요한데 총 부채가 있고 자산 규모가 있겠죠. 자산 대비 총 부채가 얼마나 되나를 보면 지금 한 500% 되는 거예요. 근데 태형건설 말고 태형건설 외에 나머지 계열사들이 있죠. SBS랑 아까 말씀드렸던 에코비트나 블루원 같은 경우는 제가 확인을 해봤거든요. 근데 부채 비율이 50%가 안 돼요. 50% 정도.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추가적인 투자 없이도 캐시를 얼마든지 확보할 수 있는 캐시카우 역할을 한다는 거죠. 태형건설의 재무 구조를 보면 부채 비율이 23년 3분기 들어 더 올라가고요. 영업이익이 뭐 늘긴 늘었지만 그거보다 이자 비용은 더 늘기 때문에 결국 빚을 변제할 수 없는 그런 건설사의 모습이라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제가 뭐 더 보여드릴 수는 있지만 이런 부분은 제가 넘어가고 그러면 태형건설의 재무 현황을 봤을 때 보면 증권사, 캐피탈, 저축은행, 은행, 보험, 신용카드, 부동산 신탁, NPL 이렇게 굉장히 많은 익스포저가 그러니까 금융업권에 태형건설이 빚을 갚아내야 될 그런 익스포저가 이렇게 분포되어 있는데 그럼 결과적으로 태형건설이 파산하게 되면 증권사 이런 정말 1조 1천억 원에 해당하는 이런 빚을 변제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캐피탈도. 그러면 금융부실이 전이 되죠. 그럼 이런 금융사들이 금융위기로까지 전개될 수 있어요. 만약에 큰 금융사가 빚을 못 갚고 쓰러지게 되면 그러니까 건설사가 쓰러져서 금융사마저 쓰러지게 되면 그게 금융위기가 되는 거죠. 굳이 비슷하게 따져보면 미국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같은 다소 비슷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국민 경제에 더 큰 부작용을 줄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부동산 PF 부실 문제가 금융위기로까지는 전개되지 않도록 막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장 궁금한 것이 부동산 PF발 건설사 도미노도산이 올 것인가. 그러니까 태형건설이 워낙 자기 자본 대비 PF 보증 규모가 절대적으로 많고요. 근데 현대건설이나 GS건설 같은 경우도 상당히 높은 비중의 PF 보증 비중을 가지고 있죠. 그러면 이런 기업들도 안전한 것인가 하는 우려를 많이 해요. 또 워커 신청 관련해서 이 건설사의 부채 비율을 좀 계산해 보면 태형건설 같은 경우 258%의 이 부채 비율을 가지고 있고 GS도 200%가 넘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결과적으로 부동산 PF발 이 부실 문제가
어떻게까지 전개될까를 좀 따져봐야 될 텐데 그 부분을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금융위기, 저는 그렇게 금융위기로까지 전개되진 않는다. 부동산 PF가 터지지는 않는다는 것은 부동산 PF가 금융위기로까지 가진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드려요. 왜냐하면 정부도 알고 있고 건설사도 알고 있고 금융사도 알고 있어요. 국민들도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는 그런 위험이기 때문에 이 위험이 터지지 않도록 대응한다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대응은 정부도 정부대로 터지지 않도록 대응을 하죠. 그러면 은행은 어떻게 대응할까? 금융사는 어떻게 될까? 금융사는 리스크 관리에 들어갑니다. 리스크 매니지먼트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리스크 관리 기조를 격상시켜요. 그러니까 전쟁 태세를 만들어요. 전시 상황이다 이거예요. 군대로 따지면. 그러면 건설업계에다가는 자금을 조달하지 말자. 그럼 건설업계의 자금 조달 시장에 경색이 옵니다. 그러면 당연히 금융권의 경우 PF 대출 기피 현상이 생길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건설사들은 유동성 확보가 어려워요. 그럼 건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그럼 어떤 생각을 해볼 수 있을까요? 건설사들이 향후 주택 공급이나 상업용 건물 공급이 부족해지는 현상이 25년, 6년 정도에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결국 공급 부족을 야기하는 것이니까 국민의 주거 안정 문제를 또 흔들어 놓을 수 있고요. 뭐 걱정되는 것은 그것이 또 부동산 가격을 급등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어요. 지금의 부동산 PF 부실 문제가. 왜냐하면 건설사들이 자금 마련이 안 돼요. 유동성 확보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부동산 PF 부실이 지금 태형건설 말 이 부동산 PF 부실 문제가 제기됐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자금 마련이 어렵고요. 그러니까 이 대형 건설사들은 앞에 보여드렸던 건설사들은 나름 대응하는 역량이 있고 정부도 그런 것들이 터지지 않도록 막는데 결국 도산하는 기업들은 누구예요? 지방에 있는 중소건설사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지방에 있는 중소건설사들이 법정 관리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그 건설사들이 결국 채무를 변제해야 될 그 하도급 업체라든가 또 시행사라든가 협력업체라든가 공급업체들 하다못해 그 건설사들의 건설 인력들이 식사를 했던 식당에 빚을 변제하지도 못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우리 국민 경제에 도움이 되는 일인가 하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합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우리 국민 경제에 도움이 안 된다. 어쨌든 부동산 PF발 금융위기가 오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합니다. 자, 여기서 추가적으로 여러분께 더 말씀을 드린다면 이번에 부동산 PF발 건설사 도미노 도산이 올까 하는 그 질문에 대해서 태형건설의 신용 등급이 변경 전에는 등급이 A 무보증 사채의 경우 A-, 워치리스트에서 하향 검토, 그죠? 변경 후에는 CCC, 트리플 C로 바뀌었고요. 또 향후에도 추가적인 하향이 남아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기업 어음 같은 경우도 A2-였는데 C 등급으로 변경시켰고 추가적인 하향 가능하다라고 한국신용평가는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태형건설의 신용 등급이 강등되는 모습인 거죠. 자, 이런 흐름처럼 다른 건설사들도 문제가 있을 수 있을까? 자, 보시면 현대건설, DL, ENC, 포스코 ENC 이런 기업들의 신용 등급이 뭐 그래도 괜찮죠. 근데 A- 등급도 있고요. 한양 트리플 B 플러스가 있고 대보건설 트리플 B-가 있고요. 또 한신공영도 트리플 B-가 있고요. 호반산업 같은 경우는 좀 안 좋아 보이고요. 제가 보기에. 그러니까 이런 태형건설은 CCC, 트리플 C 등급인 거고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이런 건설사들이 결국 금융사로부터 추가적인 자금 지원을 받기 어려운 상황까지 놓이면 기존에 하던 사업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건물 다 지어놓은 상태예요. 예를 들어서
건물이 이만큼 다 지은 거예요. 그럼 조금만 더 돈을 빌려다가 이거 건물 완성하면 그래도 분양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건설사가 있겠죠. 근데 자금 지원이 마련이 되지 않으면 건설을 완공할 수가 없고 분양 사업도 제대로 되지 않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터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문제를 좀 막기 위해서 움직이고 있는 그런 과정인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가장 걱정인 것은 부동산 피해 후발 건설사 도미노 도산이 오는가 하는 질문에 있어서 어쨌든 부동산 PF 대출 잔액이 지속적으로 쌓여왔고 아마 다음 달 정도가 되면 23년 12월 기준, 그러니까 23년 기준에 부동산 PF 대출 잔액 통계가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연체율도요. 근데 이것은 9월 기준입니다. 근데 4, 4분기가 더 어려웠거든요. 그러면 23년 4, 4분기까지 합해진 부동산 PF 대출 잔액은 대략 한 140조 원에 가깝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연체율도 3% 정도에 가깝지 않을까. 그러니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연체율이 올라가고 있고 대출 잔액도 지금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빚을 청산하지 못하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당장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24년 연내 계속 이 부동산 PF발 금융부실 문제, 건설사 부실, 금융부실 이 문제가 계속 따라다닐 거라고 생각해요. 해결되지 못한 채 계속 따라다닐 거라고 생각하고 그게 경기 침체 압력을 가져다 주는 거죠. 경제 위기 온다, 금융 위기 온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채 이거 해결하느라고 경기가 부양되지 않는 거예요. 이게 해결되지 않으니까 금융사가 대출을 적극적으로 해주지 않고 유동성이 공급되지 않으니 경기 회복이 더 지연되는 거죠. 그렇게 저는 시나리오로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이 되려면 무엇이 있어야 될까요? 이 부동산 PF발 건설사 도미노 부실 우려, 도미노 도산 우려 여기에 근본적인 개선은 말 그대로 부동산 경기 자체의 개선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주거용 부동산보다 더 심각한 게 상업용 부동산인데 특히 상업용 부동산 중에 중대형 상가의 공실은 계속 늘어나요. 또 소규모 상가의 공실률도 계속 늘어나요. 그러니까 코로나19 때 급격히 늘어나다가 또 거리두기 단계를 좀 해제하면서 그때 공실률이 좀 떨어지는가 싶더니 이 상업용 부동산 시장은 말 그대로 창업이 활발히 일어나야 되잖아요. 스타트업 창업이 일어나고 자영업 창업이 일어나야 되고 신규 창업이 일어날 때 공실이 해소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히려 공실이 늘어나는 거죠. 소규모 상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코로나19 때보다 더 심각한 공실률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과정이기 때문에 당장 부동산 PF 건설사 도미노 도산에 대한 그 경각심, 우려, 그런 위험 그건 24년 내내 잔존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요. 이 값이 적어도 중대형 상가 공실률이 10% 미만으로 떨어지고 소규모 상가 공실률이 대략 한 6.5% 미만으로 떨어질 때 그때서야 비로소 분양이 다 되고 있네. 건설된 거 다 분양되고 있네. 그러니까 상업용 부동산의 공실률이 해소되고 있네. 그러면 그만큼 해소되는 만큼 자금을 받아서 빚을 변제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죠. 그때야 비로소 부동산 PF발 금융부실 우려가 사라지는 것인데 이런 우려가 계속 잔존할 것이다. 이게 우리 경제를 계속 짓누르는 소위 제가 말씀드렸던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를 만드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이 부동산 PF발 금융부실 문제 지난 몇 차례에 걸쳐서 계속 즉시 분석해드렸는데 지금 이 영상이 좀 총정리되는 시간이 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고요. 끝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이렇게 경제 입문서, 제 경제 읽어주는 남자의 15분 경제 특강, 또 제 경제 전망서 스태그플레이션 2024년 경제 전망 이 책을 통해서 경제의 그 흐름을 좀 파악하시고 또 입문서를 보신 다음에 또 전망서를 보시기 더 좋겠죠. 그렇게 해서 경제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또 어떤 부실한 위험 요인들이 있는지를 들여다보고 그런 위험 요인들이
어떻게 전개되고 나는 또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를 고민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만 마무리를 해볼까 합니다. 참 연초부터 부동산 PF 부실 문제가 심각해서 여러분 정말 조마조마하시고 이게 어떤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워크아웃이 정말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어떨까 이런 고민들이 많이 있으실 텐데 오늘 그런 현상, 경제적 현상을 바로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만 촬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또 다음 또 만약에 워크아웃이 받아들여졌거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거나 했을 때 또 즉시 분석을 통해서 그게 어떤 현상인 것인지를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음 영상을 기대하시면서 이만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